11번 게임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번 문제는 게임 이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기 1번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1번에 우월 전략에 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우월 전략 또는 강우월 전략이라고 하는데 상대방의 모든 전략에 대해서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전략에 비해 항상 가장 높은 보수를 가져다주는 전략을 우리는 우월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 우월 전략의 짝을 우월 전략 균형이라고 하고요. 보기 1번에서 우월 전략이란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선택하는지에 관계없이 자신에게 최적인 전략이다. 우월 전략의 정의를 정확히 서술하고 있습니다. 1번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2번은 내시 균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내시 균형은 내시 전략의 짝인데 내시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주어진 전략에 대한 최적 전략을 내시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기 2번을 보면 내시 균형은 상대방의 전략이 주어진 상태에서 각 경기자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 이게 바로 내시 전략이죠. 그래서 게임의 경기자들이 내시 전략을 서로 선택을 할 때 나타나는 균형이 바로 내시 균형이 되겠습니다. 보기 2번도 정확한 서술이 되겠습니다. 3번 일반적으로 쿠르노 내시 균형에서 각 경기자가 얻는 이윤은 담합한 경우의 이윤보다 작다. 우리가 과점시장 모형에서 게임 이론을 접목할 수가 있는데 과점시장 모형은 크게 세 가지 모형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장에 존재하는 기업들이 독자적으로 행동한 모형으로 추측된 변화에 입각한 모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모형이 쿠르노 모형, 슈타켈버그 모형, 베르트랑 모형이 있겠습니다. 쿠르노 모형과 슈타켈버그 모형은 과점시장의 경기자들인 각 기업이 생산하는 수량을 전략으로 삼아서 게임에 임하는 모형이 되겠고요. 베르트랑 모형은 가격이 전략인 모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점시장 모형은 기업 간에 담합은 하지만 불완전하게 담합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표적인 모형이 가격선도 모형이 있습니다. 시장에 지배적인 기업과 군소기업들이 존재하고 지배적 기업은 군소기업들이 팔고 싶은 만큼 시장에서 모두 팔게 한 뒤에 남은 나머지 시장 수요를 가지고 판매를 하는 모형이 되겠습니다. 즉 지배적 기업의 시장 수요 곡선은 시장 수요 곡선에서 군소기업의 공급 곡선을 뺀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즉 여기서 이야기하는 불완전한 담합이라고 하는 것은 명시적으로 담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암묵적으로 과점시장에 존재하는 기업들 간에 협조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과점시장 모형은 과점시장의 참가자들인 기업들 간에 완전하게 담합이 이루어지는 모형으로서 카르텔 모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과점시장의 기업들이 마치 하나의 기업처럼, 즉 독점 기업처럼 움직이는 모형을 의미합니다. 지금 보기 3번에서 쿠르노 내시 균형은 첫 번째 모형, 여기서 시장 참가자들이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쿠르노 모형의 균형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이 담합하는 경우는 카르텔 모형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각 시장에서 경기자들, 즉 기업들이 얻는 이윤이 어떤 모형에서 더 큰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서로 간에 독자적으로 행동하면서 상대방의 주어진 전략에 대해서 자신의 최적 전략을 선택하는 이 쿠르노 모형에서는 아무래도 상대방을 견제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의식하면서 전략을 택하는 모형이기 때문에 각 기업 입장에서 전략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완전하게 담합하는 경우에 비해서 아무래도 제약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카르텔 모형에서는 하나의 독점 기업처럼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끼리 서로 견제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에서 소비자의 잉여를 첫 번째 모형보다 더 크게 자신들의 독점 이윤으로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쿠르노 내시 균형에서 기업들이 얻는 이윤보다 카르텔 모형에서 기업들이 얻는 이윤이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3번도 맞는 보기가 됩니다.
다음은 4번인데 순수 전략만을 허용하면 내쉬 균형이 존재하지 않는 게임이라 할지라도 혼합 전략을 허용하면 적어도 하나의 내쉬 균형을 갖게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순수 전략과 혼합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면 순수 전략은 게임에서 경기자가 하나의 전략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의 전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혼합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2개 이상의 순수 전략을 양의 확률로 사용하는 전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혼합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선택한 확률로 자신의 전략을 무작위로 선택하는 전략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혼합 전략을 사용할 때는 이 확률을 얼마로 선택할 것인지를 구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다음 동전 맞추기 게임을 보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경기자가 2명이 존재하고, 그리고 각 경기자는 동전의 앞면 또는 뒷면을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의 보수를 보면 이 게임에서 2 경기자가 각각 동전의 앞면 또는 뒷면을 선택해서 이것을 동시에 펼쳐 보이게 되는데, 만약 2명이 펼친 동전의 면이 둘 다 앞면이거나 둘 다 뒷면이 나올 때는 경기자 1이 승리하게 되고, 하나는 앞면이고 하나는 뒷면이 나올 경우에는 경기자 2가 승리하게 되는 보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 행렬에서 보수를 보면 앞에 있는 숫자가 경기자 1의 보수고 뒤에 있는 숫자가 경기자 2의 보수인데, 동전이 둘 다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왔을 때 경기자 1이 1의 보수를 가져감을 알 수 있고, 경기자 2는 마이너스 1의 손실을 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는 앞면이 나오고 나머지 하나는 뒷면이 나올 경우에는 경기자 2가 1의 보수를 가져가고 경기자 1은 마이너스 1의 손실을 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게임이 주어져 있을 때 만약 2 경기자가 혼합 전략을 사용할 수 없고 순수 전략만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만약 경기자 2가 앞면을 선택하는 전략을 택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경기자 1은 무조건 앞면을 선택해서 1원의 보수를 가져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경기자 1이 앞면을 선택한다고 하면 경기자 2 입장에서는 뒷면을 선택하는 것이 자신의 보수를 크게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경기자 2가 뒷면을 선택한다고 하면 경기자 1은 다시 뒷면을 선택하는 것이 자신의 보수를 크게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어떤 균형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순환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게임에서는 순수 전략을 가지고 게임을 할 경우에는 내쉬 균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혼합 전략을 선택한다고 하면 게임의 균형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혼합 전략은 미리 선택된 양의 확률로 자신의 순수 전략을 사용하는 전략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선택하든 간에 똑같은 기대 보수를 가지도록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게 자신의 최적 혼합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경기자 1 입장에서 최적 전략을 먼저 구해보면 경기자 2가 앞면을 선택하거나 뒷면을 선택하거나 기대 보수를 같게 만들어주도록 경기자 1이 자신의 전략을 선택하는 확률 P와 1-P를 결정하면 되는데, 만약 경기자 2가 앞면을 선택한다고 할 때는 경기자 1이 P의 확률로 앞면을 선택하니까 이때 경기자 2는 마이너스 1의 보수를 얻게 되고요. 경기자 1이 1-P의 확률로 뒷면을 선택하게 되면 경기자 2는 1의 보수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기자 2가 앞면을 선택했을 때 기대 보수를 구하면 마이너스 2P 플러스 1이 되고요. 동일한 방식으로 경기자 2가 뒷면을 선택했을 때 기대 보수를 구하면 2P-1이 됩니다. 그래서 경기자 1 입장에서의 상대방, 경기자 2가 앞면을 선택하든 뒷면을 선택하든 동일한 기대 보수가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 두 식의 값을 같게 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P의 값은 0.5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경기자 1 입장에서 최적 혼합 전략은 50%의 확률로 앞면과 뒷면을 선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경기자 1의 기대 보수를 구해서 같게 놓으면 경기자 2의 최적 혼합 전략이 나오는데, 동일한 방식으로 구해보면 역시 경기자 2가 앞면을 선택할 확률 Q는 0.5가 나옵니다. 즉, 이 게임의 균형은 두 경기자가 자신의 전략을
각각 0.5의 확률로 선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혼합 전략의 짝, 즉 두 경기자가 50%의 확률로 앞면과 뒷면이 나오도록 순수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혼합 전략 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에서 알 수 있지만 이것을 일반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유한한 경기자 수 그리고 유한한 전략 수가 있는 게임에서 혼합 전략을 허용하면 최소한 하나의 내쉬 균형이 존재한다. 그래서 보기 4번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보기 5번. 순차 게임에서 내쉬 조건은 완전 균형에 도달하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게임 이론에서 게임의 종류를 동시 게임과 순차 게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동시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자가 동시에 행동을 취하는 게임이 되고요. 대표적으로 앞에서 설명했던 꾸르노 모형 그리고 보기 4번에서 예시를 들었던 동전 맞추기 게임들은 동시 게임에 해당하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순차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자가 순차적으로 행동을 취하는 게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차 게임에서는 먼저 행동하는 경기자의 전략을 보고 뒤에 행동하는 경기자가 자신의 전략을 택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순차 게임에서 먼저 행동하는 경기자의 전략은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협조를 구하는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차 게임에서 나중에 행동하는 경기자의 전략은 먼저 행동하는 경기자가 취하는 행동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 이야기는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택하는지 보고 자신의 전략을 택한다는 거니까 만약 상대방이 A라는 전략을 선택한다면 나는 B라는 전략을 선택하겠다. 이런 식으로 조건부 전략의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차 게임에서는 균형을 찾는 방식과 균형의 개념이 달라지게 됩니다. 동시 게임에서 균형은 내쉬 균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차 게임에서는 완전 균형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완전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순차 게임의 균형으로 신빙성 조건을 만족시키는 내쉬 균형을 의미합니다. 즉,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내쉬 조건은 당연히 만족해야 되고요. 신빙성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추가로 만족되어야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신빙성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략에 내포되어 있는 위협이나 약속이 신빙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어떤 전략이 상대방을 위협하는 전략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행동하는 경기자가 위협적인 전략을 선택을 했는데 나중에 행동하는 경기자 입장에서 봤을 때 먼저 행동한 경기자의 위협이 진짜 위협으로 느껴져야 신빙성이 있는 전략이 됩니다. 만약 먼저 행동하는 경기자의 전략이 신빙성이 없다면 나중에 행동하는 경기자가 먼저 행동한 경기자의 의도대로 행동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내쉬 조건은 만족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신빙성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순차 게임에서는 내쉬 조건뿐만 아니라 신빙성 조건도 만족을 해야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균형이 됩니다. 그런데 보기 5번에서는 내쉬 조건이 완전 균형에 도달하기 위한 충분 조건, 즉 내쉬 조건만 충족되면 완전 균형이 된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5번이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이 순차 게임에 대한 좋은 문제가 회계사 시험에서 출제된 적이 있는데 영상에 대한 설명 부분에 링크를 소개해 놓겠습니다. 그 문제를 꼭 보시고 순차 게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11번 문제는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2번 생산 과정에서 외부 불경제를 유발하는 X제의 수요 곡선은 P는 100-Q이고 사적 한계 비용은 PMC는 Q 플러스 20이며 생산 과정에서 PMC에 부과해서 발생하는 한계 외부 비용은 MEC는 Q 플러스 50이다. 단 P와 Q는 각각 가격 및 수량을 나타낸다. 이 경우 X제의 사회적 최적 생산량을 달성하기 위해 X제에 대해 단위당 부과해야 하는 세금은 12번 문제는 생산의 외부 불경제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최적 생산량을 달성하기 위한 X제에 부과해야 할 단위당 세금을 묻고 있는데 이것은 사회적 최적 생산량을 구해서 그때의 한계 외부 비용 값을 도출하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보면 X의 수요 곡선이 주어져 있습니다. 생산 과정의 외부 불경제 문제이기 때문에 소비 측면, 즉 수요 곡선에서는 사적 한계 편익과 사회적 한계 편익이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요 곡선 자체가 사회적 한계 편익 곡선이 됩니다. 이 가격, 즉 PQ 평면에서 높이가 사회적 한계 편익이기 때문에 SMB는 100-Q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 한계 편익과 사회적 한계 비용이 일치할 때 사회적 최적 생산량이 도출되니까 사회적 한계 비용을 구하기 위해서 다음 조건들을 보면 사적 한계 비용이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한계 외부 비용이 주어져 있습니다. 사적 한계 비용과 한계 외부 비용을 더한 것이 바로 사회적 한계 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EQ 플러스 70이 되고요. 이 두 개를 같게 놓아서 정리하면 사회적 최적 생산량은 10이 나옵니다. 생산 과정의 외부 불경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최적 생산 수준의 사적 한계 비용을 사회적 한계 비용과 같게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세금을 사회적 최적 생산량 수준의 한계 외부 비용만큼 부과하게 되면 사적 한계 비용이 사회적 한계 비용과 일치하게 되고 사회적 최적 생산량이 달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최적 생산량 10을 한계 외부 비용 식에 대입하면 한계 외부 비용은 60이 나오고요. 이 60이 사회적 최적 생산량을 달성하기 위해 X제의 단위당 부과해야 하는 세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3번 개방경제의 국민소득 결정 모형에서 소비와 수입은 각각 소비 C는 500 플러스 0.6Y이고 수입 M은 200 플러스 0.1Y이다. 그리고 투자, 정부 지출 및 수출의 합계는 5천조 원이다. 이 경우 정부 지출이 50조 원 증가한다면 균형 국민소득의 변화량은 단 Y, C, M은 각각 국민소득, 소비, 수입이고 구축효과는 없다고 가정한다. 13번 문제는 개방경제 정부지출 승수를 도출해서 정부지출 50조를 곱해서 균형 국민소득 변화량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방경제의 국민소득 균형식을 써줍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진 소비와 수입의 행태 방정식을 대입을 해줍니다. 그 다음 Y에 대해서 정리하면 이와 같은 모습이 되고, 여기서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것은 G의 변화에 따른 Y의 변화죠. 그래서 양변을 전미분을 해주면 상수인 300은 제로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변화분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정부지출 승수를 구하기 위해서 DI, DX는 제로로 놓고 DG분의 DY를 구하면 2가 나옵니다. 그래서 개방경제 정부지출 승수는 2고 정부지출이 50조 원 증가했을 때 균형 국민소득은 두 개를 곱한 100조가 나옵니다. 따라서 13번 문제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4번 항상소득 가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4번 문제는 소비이론 중 프리드만의 항상소득 가설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소비이론의 출발은 케인즈의 절대소득 가설에서 출발합니다. 케인즈는 소비자가 현재 소득의 절대적인 크기 중에서 일부를 소비하는 데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득 한 단위 증가할 때 소비하는 비율을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하는데, 케인즈는 이 한계 소비 성향이 0과 1 사이에 있는 어떤 값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케인즈의 소비 함수를 그래프로 그리면 가로축이 소득이고 세로축이 소비라고 할 때, 소득이 없을 때는 기초 소비를 하게 되고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여기서 기울기 B가 한계 소비 성향을 의미하는데, 소득이 증가할 때 일정한 비율로 소비가 증가하는 이러한 우상향하는 직선의 소비 함수를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식으로 나타내면 소비자는 기초 소비 더하기 가처분 소득의 일정한 비율 한계 소비 성향만큼 소비하는 이러한 소비 함수식을 갖게 됩니다. 이 소비 함수의 특징은 한계 소비 성향이 평균 소비 성향보다 작다는 것입니다. 한계 소비 성향은 기하학적으로 보면 소비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고, 평균 소비 성향은 원점에서 소비 함수에 그은 직선의 기울기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한계 소비 성향이 평균 소비 성향보다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쿠즈네츠라는 경제학자가 소득과 소비의 시계열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케인즈의 소비 함수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횡단면 분석, 그러니까 특정 시점에서 관측된 자료를 대상으로 한 횡단면 분석에서는 케인즈의 소비 함수대로 한계 소비 성향이 평균 소비 성향보다 작은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즉, 소득이 높을수록 평균 소비 성향이 감소한다는 특징을 발견했고요. 그런데 시점에 따른 데이터인 시계열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 단기적으로는 케인즈의 소비 함수대로 한계 소비 성향이 평균 소비 성향보다 작은 모습을 보였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계 소비 성향과 평균 소비 성향이 같은, 즉 평균 소비 성향이 장기적으로는 일정하게 되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쿠즈네츠의 실증 분석 결과를 가지고 소비 함수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단기 소비 함수는 케인즈의 절대소득 가설과 동일하게 기초 소비에서 일정한 기울기를 갖는 직선의 모습을 보였는데, 장기 소비 함수는 원점에서 출발하는 직선의 모습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후의 경제학자들이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각자 여러 가지 가정을 설정해서 소비에 대한 이론을 발표를 했는데, 이 14번 문제는 그 중에서 프리드만의 항상소득 가설에 대해서 묻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프리드만의 항상소득 가설로 쿠즈네츠의 실증 분석을 모두 설명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 14번 문제를 풀 때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결론만 가지고 적용을 하겠습니다. 쿠즈네츠의 실증 분석을 항상소득 가설이 설명하는 것에 대한 링크를 소개해 놓겠습니다. 20년에 출제된 공인 논문사 문제에서 소비함수에 대해 종합적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 문제에 대한 영상으로 항상소득 가설의 자세한 설명을 대체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항상소득 가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항상소득 가설의 결론은 소비자의 항상소비가 항상소득의 일정 비율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용어에 대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항상소득을 YP라고 하는데, 평생부, 즉 소비자가 초기에 보유한 자산과 매기 죽을 때까지 벌어들이는 소득의 현재 가치의 합을 평생부라고 합니다. 이 평생부로부터 매기 발생하리라고 예상하는 평균 수입 또는 평균 소득을 항상소득이라고 정의하고, 항상소비는 소비자가 자신의 생애 동안 예상하는 매기의 평균 소비 수준을 의미합니다. 항상소득, 항상소비와 대비된 개념으로 일시소득과 일시소비가 있는데, 일시소득은 임시소득이라고도 하는데 평균 소득 수준에서 벗어난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후에 설명할 가정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임시소득 또는 일시소득으로부터 한계 소비 성향은 0입니다. 그 다음 일시소비 또는 임시소비는 평균 소비 수준에서 벗어난 소비를 의미합니다. 항상소득 가설의 결론은 항상소비와 항상소득의 관계가 결론입니다. 프리드만은 이러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가정을 했습니다. 임시소비와 임시소득 사이에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 즉, 소비자의 임시소득이 증가해도 임시소비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항상소비와 임시소비도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고, 세 번째, 항상소득과 임시소득도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즉, 소비 간에 그리고 소득 간에도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가정하에서 도출된 항상소득 가설은 앞에서 설명한 쿠즈네츠의 소비함수를 잘 설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결론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항상 소비는 항상 소득의 일정 비율로 결정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평균 소비 성향이 일정하게 된다는 것인데, 평균 소비 성향은 소비를 소득으로 나눈 것이죠. 그래서 항상 소비를 항상 소득으로 나누면 기울기 델타가 도출되죠. 이 기울기 델타가 평균 소비 성향이 되는데, 항상 소비 함수를 항상 소득으로 미분을 해도 동일하게 결과가 델타가 나오죠.
미분을 해서 나오는 이 델타는 한계 소비 성향을 의미하는데, 따라서 프리드만의 항상소득 가설에서는 장기적으로 한계 소비 성향과 평균 소비 성향이 델타로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장기적으로 원점에서 출발하는 우상향하는 직선의 모습을 가지게 되고요. 단기적으로는 기초 소비를 절편으로 해서 우상향하는 직선이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공인 노무사에 대한 해설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기에 하나씩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1번 항상소득은 평균소득이며 일시소득은 평균에서 무작위적으로 벗어난 소득이다. 항상소득은 평생 부로부터 매기 발생하리라고 예상하는 평균소득이라고 그랬고, 일시소득은 평균소득 수준에서 벗어난 소득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 일시소득의 특징 중에 하나가 평균값이 제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시소득은 평균에서 무작위적으로 벗어난 소득이라는 설명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2번, 사람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비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소비는 주로 항상소득에 의존한다. 케인즈는 현재의 가처분 소득의 소비가 의존한다고 해서 근시안적인 시야를 가진 소비자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쿠즈네츠의 소비 함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후에 발표된 소비 이론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비를 하는 소비자를 가정합니다. 그것은 이 프리드만의 항상소득 가설도 마찬가지고요. 프리드만의 항상소득 가설의 결론이 소비자의 항상소비가 항상소득의 일정 비율로 결정된다 였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서술하고 있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3번, 항상소득에 대한 한계 소비 성향이 일시소득에 대한 한계 소비 성향에 비해 더 크다. 우리가 일시소득으로부터 한계 소비 성향은 0이라고 그랬고, 항상소득으로부터의 한계 소비 성향은 어떤 델타 값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항상소득에 대한 한계 소비 성향이 일시소득에 대한 한계 소비 성향보다 더 크다는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4번, 현재 소득이 일시적으로 항상소득 이상으로 증가하면 평균 소비 성향은 일시적으로 증가한다. 현재 소득이 일시적으로 항상소득 이상으로 증가했다는 것은 일시소득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일시소득이 증가할 때 한계 소비 성향이 0이라고 했는데, 그 이야기는 일시소득이 증가하기 전의 평균 소비 성향을 일시소득이 증가했을 때 소비가 증가하지 않으니까 평균 소비 성향 수준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보기 4번에서는 평균 소비 성향이 일시소득 증가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5번, 평균 소비 성향은 현재 소득에 대한 항상소득의 비율에 의존한다. 프리드만의 항상소득 가설의 결론을 서술하고 있는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4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5번, 소규모 개방경제인 갑국의 X제에 대한 국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은 각각 수요 곡선 QD는 400-2P, 공급 곡선 QS는 2분의 1 P-50이고 X제의 국제 가격은 130이다. 단 P는 가격이고 QD는 수요량, QS는 공급량을 나타낸다. 갑국이 X제에 대해 20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이 관세 부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순손실과 추가적인 생산자 잉여의 합은. 15번 문제는 소규모 개방경제, 관세 부과의 사회적 후생 효과를 묻는 문제입니다. 먼저 국내 수요 곡선과 국내 공급 곡선 식에 따라서 그래프가 그려져 있고, XJ 국제 가격은 130에서 수평으로 국제 가격선이 그어지고요. 그래서 관세 부과 전에는 이 130이라는 가격 하에서 국내 생산자는 공급을 15단위만큼 하고 국내 소비자는 소비를 140단위만큼 하게 되는데, 국내 소비가 국내 생산보다 더 많죠. 그래서 이만큼의 차이나는 부분이 수입량이 되겠습니다. 수식으로 풀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 P 자리에 국제 가격 130을 대입하면 국내 생산량, 국내 소비량이 나오고요. 그리고 수입은 국내 소비량에서 국내 생산량을 뺀 125가 나옵니다. 그런데 갑국이 X제에 대해 20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면 소규모 개방경제이기 때문에 그냥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면하는 가격은 20만큼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150에서
가격선이 형성이 됩니다. 만약 대국이었다면 이 관세 부과로 인해서 국제시장 가격 자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분석은 좀 더 복잡한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다시 소규모 개방 경제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면하는 가격이 150으로 되면 국내 생산은 증가하고 국내 소비는 감소하죠. 그러면 수입량은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것도 수식으로 보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P 자리에 150을 대입해서 정리하면 국내 생산은 25, 국내 소비는 100, 수입량은 75가 됩니다. 문제에서는 관세 부과로 발생하는 경제적 순손실과 추가적인 생산자 잉여의 합을 묻고 있죠. 그래서 관세 부과 전과 비교해서 관세를 부과했을 때 이 후생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래프에서 시각적으로 찾아보는 것이 편하니까 이 부분이 의미하는 부분이 어떤 영역이고 그것을 수식으로 계산해서 답을 구해 보겠습니다. 사회적 후생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그래프에 기호를 달았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이 경제에는 3명의 경제 주체가 존재합니다. 소비자, 생산자, 정부가 존재합니다. 이 세 경제 주체의 관세 부과에 따른 후생 변화를 도출하고 그것을 더하면 경제적 순손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소비자부터 보겠습니다. 소비자 잉여는 소비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에서 실제 지불한 금액을 뺀 것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관세 부과 전에 소비자가 실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은 수요 곡선 아래에 있는 면적이 되죠. 0부터 140까지에 이르는 수요 곡선 아래에 있는 면적이 되고요. 실제 지불한 금액은 130이라는 가격 아래의 사각형이 되겠죠. 따라서 관세 부과 전 소비자 잉여는 IDH가 됩니다. 그런데 관세가 부과되면 가격은 상승하고 소비량은 줄어들게 되죠. 그렇게 돼서 소비자 잉여는 IAC로 감소하게 됩니다. 즉 소비자 잉여의 감소분은 사다리꼴 ACHD가 됩니다. 그 다음 생산자를 보겠습니다. 생산자 잉여는 시장에서 실제로 받는 금액에서 최소한 받아야 하는 금액을 뺀 것을 생산자 잉여라고 하는데, 생산자가 최소한 받아야 하는 금액은 공급 곡선 아래의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세 부과 전의 생산자 잉여는 DEJ가 되고요. 관세가 부과된 뒤의 생산자 잉여는 가격이 상승하고 생산량이 늘어나니까 ABJ가 생산자 잉여가 되고, 생산자 잉여 증가분은 사다리꼴 ABED가 됩니다. 그 다음 정부를 보겠습니다. 정부는 관세 수입을 얻게 되죠. 관세 수입은 단위당 관세 곱하기 수입량이 되죠. 수입량은 관세 부과 후의 국제가격 선상의 수입량이 되겠죠. BC만큼의 길이가 되고요. 그리고 관세는 이 높이죠. 따라서 정부가 얻는 관세 수입은 사각형 BCGF가 됩니다. 이렇게 이 경제에 존재하는 3명의 경제 주체의 후생 변화를 다 도출했죠. 이것을 다 더하면 다음과 같이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삼각형 BEF와 CHG가 경제적 순손실이 됩니다. 지금 이 BEF는 효율적인 생산량보다 10만큼 더 과도하게 생산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사회적 후생 손실 부분을 나타내고요. 삼각형 CHG는 바람직한 소비보다 적게 소비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사회적 후생 손실을 의미합니다.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후생 변화분을 살펴보면, 먼저 경제적 순손실은 지금 이 두 개의 삼각형의 합이죠. 삼각형 공식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 500이 나오고요. 그 다음 추가적인 생산자 잉여는 지금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은 사다리꼴 공식에 의해서 계산을 하면 400이 나옵니다. 이 두 개의 합을 구하면 되는 거니까 답은 900이 되죠. 그래서 15번 문제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